한 번은 효율적 이타주의에 깊이 감명을 받은 젊은 대학생 민수가 있었다. 민수는 피터 싱어의 책을 읽고 나서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랐다. 그는 학업을 마친 후 곧바로 본인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휴학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가 고향인 작은 마을로 돌아왔을 때 평소 그를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은 당황해하며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야, 넌 대체 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려는 거니? 라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걸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눈앞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는 다른 전략을 시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볼게요. 민수가 말했다. 우리가 매년 소득의 10%를 기부하면 100명의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그 돈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사용하면 200명, 심지어 300명의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 말이냐? 민수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놓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실명 위기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20달러로 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같은 돈으로 댐을 세우거나 새로운 병원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용이 100배는 더 들잖아요. 그제야 부모님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럼 너는 기부할 곳을 찾아가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간과해온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그저 이론을 배우고 졸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그 다음 몇 달 동안 작은 연구 그룹을 결성했다. 그들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을 모아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민수의 노력 덕분에 마을에서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노인 복지 프로젝트, 효율적인 지역, 농업 시스템 같은 다양한 계획들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의 부모님도 그의 노력을 직접 보고는 아들이 선택한 길에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민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며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임을 증명해 보였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 개념에 대한 분석은 때때로 철학적 토론에서 심각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상상해봅시다. 옛날 옛적, 행이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독특한 장소로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매일 일상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앤스콤의 인텐션 책에 크게 공감하며 의도가 단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토마스라는 젊은 수공예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매우 정교한 장신구를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팔찌를 만들 때마다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팔찌가 완성될 때쯤 그는 자신이 의도한 아름다운 디자인 대신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왜 항상 내 의도와 다르게 되는 걸까? 어느 날 마을에는 카니발이 열렸고 이곳에는 사람들의 오랜 친구이자 철학자였던 고양이 앤스콤이 나타났습니다. 고양이 앤스콤은 수많은 철학적 담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혜를 나누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죠. 토마스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양이 앤스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찌 제작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어떻게 의도한 대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고양이 앤스콤은 조용하게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너의 의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팔찌를 만드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 목적은 무엇인지 진정 이해하고 있니? 너는 팔찌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 토마스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팔찌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 과영감을 전달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장신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토마스는 자신의 팔찌를 만들 때마다 그 진정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놀랍게도 팔찌는 그의 의도대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차 마을 안팎에서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그 팔찌를 통해 큰 위로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고양이 앤스콤의 도움으로 토마스는 단순히 이루고 싶은 결과 이상으로 그의 행위에 깃든 깊은 이유와 목적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는 그의 변화된 작업 방식과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앤스콤의 인텐션 개념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도와 목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행위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헨스콤의 철학을 통해 인간 행동의 깊이를 탐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두 명의 친구, 톰과 제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톰과 제리는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하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 톰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망원경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풍경을 감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제리도 재미있는 생각이 있다며 그는 드론을 가져와 산 정상에서 촬영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킹을 하던 중 그들은 깜짝 놀랄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작은 새끼 고양이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위험천만하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나무 사이의 작은 틈새에서 겨우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톰은 가방에서 망원경을 꺼내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치 빠른 제리는 드론을 띄워 고양이 근처까지 접근시켰고 고양이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톰이 밧줄을 이용해 내려가서 고양이를 구해올 동안 제리는 드론을 이용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톰에게 안내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톰은 밧줄을 묶고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밧줄이 미끄러지면서 톰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재빨리 제리가 드론으로 상황을 조작해 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톰은 고양이를 무사히 구출하여 다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의 모험에 흥분하며 무사히 고양이를 구출했다는 안도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톰을 영웅이라 부르며 칭찬했지만 제리에게는 드론을 가지고 놀기만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톰의 용기와 노력만을 기억하고 제리의 역할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이라는 기술적 도구가 사람들에게 덜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톰과 제리는 같은 의도로 행동했고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도덕적 평가에 있어 전혀 다른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도덕적 운이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노력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무리하며 톰과 제리는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며 웃음 속에서 그날의 모험을 소중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정한 우정을 알아가게 되었고 두 친구는 더욱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로마의 한 도시에서 마르쿠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스토아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어느 날 마르쿠스는 과수원에서 일하는 친구 루시우스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마르쿠스는 가까운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젖어버린 옷과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는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 폭풍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쿠스는 자신을 달래며 빗속에서 나무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낡은 오두막에서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마르쿠스를 향해 손짓하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마르쿠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세르비우스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나무 조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마르쿠스는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세르비우스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오래된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게나? 나는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조각해왔소. 하지만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언제나 나의 통제 밖이었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나무 속에서 최선을 찾는 것뿐이었지. 세르비우스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무결, 매듭, 자연의 흠집들. 처음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좌절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작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더군. 마르쿠스는 세르비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무 조각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르쿠스는 비단 자신의 철학적 고찰을 넘어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도 조화와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루시우스를 만나기 위한 길을 재촉하며 삶의 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시 맑게 갠 하늘 아래서 마르쿠스는 길을 나섰고 마음 한구석에는 세르비우스의 지혜와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자신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 받아들이자고 결심하며 그는 빛나는 미래로 나아갔습니다.